안녕하세요. 원영섭입니다. 오늘은 아투TV 원영섭의 국가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5분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해찬 전 최고가 오늘 출연하는 날입니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날인데, 부산에 있는데 철도 파업 관련한 여파로 예매했던 표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출연을 부득이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한마디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과 어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이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공수처가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킨다는 게 과거에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던 그런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호주로 대사로 발령받아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켜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총선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번에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출국 금지라는 거는 인천국제공항의 심사대, 출국, 입국을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딱 뜨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출국을 못하도록 잡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공수처의 이런 업무 진행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가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상한 공수처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출국을 합니다. 당연히 전용기를 타고 입국을 하고, 대통령이 여권 들고 표 사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티켓을 발급받아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질 않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킨다고 했지만 출국 금지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해서 출국 단계에서 뭐가 심사돼가지고 제지당하거나 이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고,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출국 금지 신청을 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건 아니고 출국 금지는 법무부 관할이거든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출국 금지를 시켜서 출입국 심사 쪽에 통지를 하는 거는 이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승인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하는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그것도 오히려 구설이 좀 생길 수 있을까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조직이지 않습니까? 항상 공수처의 수사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실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실은 별로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고 크게 의미가 없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만 그렇게 빨리 하는지 참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마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민주당 측에, 좌파 측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신속하다. 이번에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장성들 11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희정님. 예. 힘든 여건에서도 굳건히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경찰에서 이렇게 11명의 장성들에 대해서 군 장교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죠. 그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또 한편으로는 기사에 나오기를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그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어떤 수사 능력을 과연 제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고발 사주 그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공수처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들인데, 그런 것처럼 뭐 인적 물적 자원이 특히나 그렇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찰도 본인들이 직접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사실 수사권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정원에서 그런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제 대공수사권이 넘어갔어요. 수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본인들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긴급 체포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게 왜 황당하냐면,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영장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르는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장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찰이 이렇게 뭐 업무를 보고 있어요. 치안 업무를. 그런데 현상 수배범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법원에 요청을 하면 그 영장을 신청해서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그 범인, 현상 수배범은 이미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영장을 청구할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게 긴급 체포입니다. 아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그 소환을 했어요. 그 소환을 했는데 출석을 했습니다. 그 출석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지금 당장 안 하면, 발로 걸어서 검찰을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긴급 체포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길 가다가 현상수배범을 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좀 혐의점이 나온다라든지, 그때 긴급 체포를 하죠. 그러면 보통은 긴급 체포를 그 일반적인 피의자가 하려 그러면 일단은 경찰에서 임의 소환으로 불러서 출석을 해서 최소한 조사는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없고, 대통령은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있고 또는 관저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뭐 긴급 체포를 한다,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긴급 체포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검찰에 준해가지고 그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에 준해서 그러면 소환 조사를 일단은 해서 출석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그런 어떤 조사도, 다른 사전 조사도 일어나지 않은 건데 소환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흘리니까 글쎄, 그게 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예측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공수처는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그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 출국 금지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실익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적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검찰이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제일 먼저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뭐 요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로 출석을 했어요. 검찰로 출석을 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원래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게 그 영장주의 예외인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이 긴급 체포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순간 일종의 그 감금죄 비슷하게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8시간의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하고 바로 조사를 하고 바로 이제 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란죄의 공범으로 대통령과 그 구속영장의 청구에 사유로 적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적시가 적합한 건지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란죄가 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내란죄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속 사유를 설치했다는 거, 물론 제가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부적절하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그 신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영장 발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하면 지정된 장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영장을 처리를 지금 실질 심사를 하고 대면을 하고,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할 그런 판사가 피고인의 피의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수사의 단계에서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죠. 그리고 민사, 형사, 저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민사가 비교적 제가 맡고 있는 사건에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도 어느 정도 꽤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707 특임대 대장 또는 이제 그 특전사 사령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간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는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약간 군기문란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내일 당장 그 북한이 침공을 하면 남침을 하면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이거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란죄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과거에 이제 5.18 관련해 가지고 그런 수사가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적이 있어요. 수사도 진행된 적이 있고 청문회도 진행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인간으로서 자기한테 이제 그런 들어오는 앞으로 장래에 대한 사법적인 칼날 또는 이제 뭐 비사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칼날 청문회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거는 이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장군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한 게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문민정부의 시대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동부구치소. 동부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고, 뭐 제가 뭐 정치인 변호도 좀 해봤는데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뀐다는 게 좀 나약해지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한이 동시에 밀려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신문을 포기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한 번의 기회거든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절대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제가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시죠.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제안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변호사가 제안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스스로 이거는 신문을 포기한 거거든요. 물론 신문을 포기했다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아요. 그것도 당연히 법원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대면해가지고 사람 보면서 이런 구술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심사를 해요. 서면 심리를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신문을 포기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이 수사와 관련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이점 중에 가장 특이한 대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로서의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한번 앞으로의 그런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죠. 제가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저도 추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혼돈 상황이고 서로 상반되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고 계실 거라고 봐요.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 내용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정보는 많고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또는 이제 가장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포기입니다. 그게 제일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콘님, 케이오님, 예찬이 어디 아픈가요? 아닙니다. 장해찬 전 최고는 어디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뭐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뭐 철도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런 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프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가만.
어쨌든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시각각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중간에라도 이렇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게 분당 이게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김용현 장관이 그 신문을 포기했다라는 거, 영장 실질 심사를 그 절차를 포기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전국의 전개를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그러면 당은 어떤 상황인 거냐? 당은 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죠.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그 탁월했고, 그리고 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갔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너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록 이제 그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어떤 분전, 노력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출 이슈가 있어요. 원내대표 선출 이슈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라왔다가 권성동 의원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뭐 나경원 의원, 김도읍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있고 뭐 박대출 의원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분 다 뭐 그렇게 손색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각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도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탄핵이 잘못되었다. 그때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원내 지도력 패스트트랙 때 그런 투쟁적인 원내 지도력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입장이시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이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을 찬성하다 보니까 본인이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또 맡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후회하고 그렇게 그때 그랬으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헌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상황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험이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김도읍 의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탄핵 시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원내 수석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원내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또 법사위원장을 하셔가지고 그 지금 23번, 이제 23번인가요? 23번 있었던 탄핵 소추에 대한 그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이 또 목격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아마 반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반대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시고 미디어 대응에 좀 특화가 돼 계세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설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이 뭐 부족한 게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권성동 의원으로 그 추대가 몰리는 것 같아요. 중진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쪽 의원들은 뭐 그것이 부적절하다. 한동훈 대표가 이미 좀 부적절하다. 왜 중진회의에서 그걸 결정하느냐.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셨죠. 아마 뭐 권성동 의원
그런 친윤 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 표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 그 탄핵 소추 작업에 가장 깊숙이 개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번 14일 재표결에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또는 이제 다양한 정무적인 대응책을 잘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그 중지가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결코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전국의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탄핵 표결에 관련한 부분, 이게 아마 원내 문제니까 이 탄핵 표결과 관련한 부분을 14일에 일어나는 부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뭐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 쪽 그 젊은 의원 몇몇 분이 다음에는 뭐 탄핵 표결을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뭐 하야 로드맵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탄핵을 가결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하거나 대통령을 지금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조금의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되게 됩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걸 찬성한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고 나서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당의 대권 후보한테 표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도 마치 본인이 어떤 깨어있는 뭐 시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당이 엉망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당은 망해도 본인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63명인데 그 중에 현재 의원을 하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권성동 의원도 있지만 권성동 의원은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가야만 했죠.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셔야 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지만 나경원 의원도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 낙선을 했죠. 낙선을 하고 야인 생활을 4년간 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책임,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적인 책임을 치르셨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치른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그 길을 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4일에 이 두 번째 탄핵 표결 왜 그러면 이렇게 찬성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건가? 많이 나서진 않아요. 몇몇이 이제 나서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그 대통령에 대한 퇴진 플랜, 하야 플랜을 구체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압력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 그 이양수 의원이 그런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안이 2개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통령 선거,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통령 선거.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초안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모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죠. 대선에서 승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모든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미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남을 사면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실험했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생국가 미국, 역사가 짧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험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유럽의 나라들도 사실은 대부분 그런 그 입헌군주, 그러니까 뭐 왕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걸 의원내각제를 하는 이런 나라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뭐 왕이 없는 그런 민주적으로 뽑히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 그런 그 정치의 경험은 미국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경험이 많고, 그런데 그 나라도, 미국이란 나라도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자마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한테 몰려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소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가 많다고 하죠.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례를 보건대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대권 이제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그 사법부에 또는 행정부의 그 어떤 부서에서 이 국민의 뜻을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 뭐 헌법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런 그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탄핵에 찬성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찬성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찬성하는 게 탄핵에 찬성하는 겁니다.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그 자유우파 지지자분들은 탄핵에 대한 그런 가결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그 의원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퇴변, 그거 참 저도 마음에 사실 굉장히 와닿았어요. 각자 아마 어떤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 탄핵을 막는 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 탄핵의 무거운 짐을 헌법재판소의 몇몇의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할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우리 그 국민의힘이 나눠서 들어야 된다. 국민의힘에 몫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그 국민의힘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아마 이 탄핵에 찬성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연 정말 탄핵에 찬성할 거냐, 저는 뭐 그것도 결국 그때 가서는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적절한 시점에 하야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거는 그 전에 제가 볼 때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최소한 그 가장 빠른 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언제 이런 판결이 선고됐냐면 11월 중순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확정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3개월, 6개월에 달려도 5월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3월에 하야를 하게 되면 2개월간 대선을 치러야 되고, 2개월 대선 동안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법원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하야 4월 대선이나 3월 하야 5월 대선도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플랜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마 어제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결국 개헌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해요. 근데 임기단축 개헌을 설사 한다고 하는 논의는, 그 논의 자체는 논의의 장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그 논의의 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저는 아직은 뭐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개헌의 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그런 헌법체제, 87년 헌법체제, 6공화국 헌법체제는 이미 그 45년간 그 생명력을, 그러니까 45년이 아니라 37년이죠. 37년간 그 생명력을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헌법의 개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이제 6공화국 헌법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6.29로 이어졌던 그런 헌정 상황의 위기, 그 헌정 상황의 위기에 대한 돌파로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각각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때 준하는 헌정 상황의 위기 또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와 격변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개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이제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 개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헌정의 그런 변동성, 헌정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좀 우리가 제가 댓글을 조금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여름밤의 여행님, 권성동은 언제나 늘 믿음이 안 가서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권성동 의원이 그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정무적인 그런 이벤트를 일으킨 건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무적으로 유능한 의원이세요. 권성동 의원이 중진으로서 또 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예, 계속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브론즈 가이드님, 심플하죠. 이재명이죠. 조기 퇴진도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될 때 싸움을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민주당의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 민주당으로. 그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기 퇴진이나 이런 그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전진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디즈에스트 문님, 장해찬 어디 갔나요?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그 철도 파업 때문에 그 부산에서 철도로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KTX로 올라오는 그 표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올 수 없어가지고 제때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미리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일찍, 근데 뭐 공지를 하는 게 제가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아, 저희 그 산또라지 이거 한번 그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토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하니까 목이 좀 답답하네요. 목이 답답해서 그런지 우리 전국이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참 이 초콜릿 같은데 약간 초콜릿 맛도 나요. 근데 먹으면 맛도 아주 괜찮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린님, 장동혁 사퇴가 답이다. 장동혁 최고가 사퇴를 하게 되면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 이뇨한 최고, 그리고 이제 김민전 최고. 이분들은 뭐 저는 확인을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사퇴할 용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종호 최고나 아니면 장동혁 최고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해야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사퇴가 바로 사퇴를 하는 게 비대위로 가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원내대표한테 또 그 다음 상황에 대한 그런 지도력 발휘를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루이스 장님, 하야 절대 안 됨. 끝까지 버텨야. 버티는 게 원래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 가장 잘 버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정치인 중에 이 버티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나요? 뭐 단식도 하고 뭐 다시 그 총선도 하고 또 선거법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또 위증교사로 무죄가 나오고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 버틸 때마다 여론의 질타는 어마어마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런 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한 위기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도라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버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규명이 진실규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진실규명의 단계를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의 어떤 단순히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버티라는 겁니다. 옥수님, 예찬이 기차표가 없어서 서울 가기 힘들어요. 예,
사실은 뭐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기차표 때문에 오늘 출연을 못한다고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아투TV 측에 조금 소식을 늦게 전했네요. 야. 에너벨리님, TF팀이라는 곳 한빠들만 모인 곳이 아닌가요? 비대위를 해라, 좀 국힘 해체를 하든가, 답답 그 자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참 전국적인 정무적인 위기 상황일 때 이걸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미래한국당, 우리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그 미래한국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창준 위원장이 당대표격인데 제가 제 아내를 그 창준 위원장으로 앉히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고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정도 지금 이맘때일 거예요.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린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창당 작업을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례정당 만드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그거는 뭐 이해가 가죠. 언론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어떤 명분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그런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명분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가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무 작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했더랬어요. 사실은 저도 뭐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런 공격을 또 제가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실무 책임자로서 예를 들어 이런 MBC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가서 패널로서 설명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그때도 똑같이 비판하는 내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한국당이 19석을 득표를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왔습니다. 비례정당으로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103석을 합니다. 그 103석 중에 19석이 미래한국당 의석수였어요. 무소속 4석까지 해가지고 107석까지 확보가 되는 거죠. 겨우겨우 개헌저지선을 사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래한국당 잘 만들었다. 미래한국당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미래한국당이 없으면 안 되었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비례위성정당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개헌저지선도 뚫리고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많은 내부의 비판, 내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탄핵소추 가자. 마치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는 게 명분 있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과 당과 국민한테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옳고 그름은 생각을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가벼운 옳고 그름이 있고 무거운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탄핵의 사유가 되고 뭐 언론이 비판한다, 뭐 야당이 비판한다, 뭐 사람들이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한다. 물론 그 비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의 무게와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그 옳고 그름의 무게와 한번 저울에 각각의 옳고 그름을 저울에 달아보자고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것,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 훨씬 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탄핵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비상경험을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건 아주 어찌 보면 작은 옳고 그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우리 당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또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옳고 그름이고,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 경험이 있죠. 그때도 63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분들도 사유가 있네,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졌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결론이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개혁 작업들, 경제 탈원전을 다시 탈탈원전시키는 거, 소득주도 성장 벗어나게 했죠. 부동산 가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 이것이 다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2030한테, 아니면 우리 젊은 중고생들한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한테 이 문재인 정부의 버전 2가 재현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 매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와요.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현실의 선택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의 결단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매번 닥치게 될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실존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실존적인 결단, 실존의 결단, 이런 그 결단의 순간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108명의 의원들 모두가 그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버티고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이 퇴진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이참에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그 6공화국 헌법을 넘어서는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그 계기를,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계기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군님, 중진 의원 삭발하면서 탄핵 반대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 참 삭발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어, 참, 계속 이렇게 상황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시계 제로입니다. 전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측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저는 1시간 뒤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버티고 그리고 당장 상황들을 지켜보고 버텨나가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적어도 14일에 2차 탄핵소추 의결은 막을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주십시오. 막아야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장해찬 최고가 철도 파업과 관련한 티켓팅 때문에 부득이 출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